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문제의 쪽지를 뒤늦게 언급했던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특검 얘기가 나오자 서둘러서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증거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이 메모와 또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뿐입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됐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한결같이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구부터 소환 조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인데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의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넸다는 1억 원의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홍준표 지사 측 캠프에 있던 언론인 출신 인사를 통해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조직 총괄 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이죠. 현직 총리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슈 대담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엔 세 분 나와 계신데요.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검찰이 그 처음 단계, 수사의 처음 단계가 뭐냐면 그 메모지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자필로 작성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그건 확인이 된 거 아니죠? 확인됐습니다. 예. 그 검찰에서 그 자필 관계를 이제 검찰의 그 각수사기라고 일선서 같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했는데 동일한 필체로 일단은 감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꾸리게 됐는데 상당히 중립적 인사를 꾸렸다. 지금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꾸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 그 팀장으로 있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특수수사통이고요. 예. 아마 기자로 인터뷰하는데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거의 예.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의지가 굉장히 있다는 거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팀장으로 있는 구본선 대구 서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통이에요. 수사통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아마 수사를 지휘를 하되 실무는 아마 중앙지검 3부장을 특수 3부장을 맡고 있는 김서구 부장검사가 맡고 또 다른 특수검사도 아마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벌써부터 아마 미리 그 실질적으로 성완종 이전에 조사한 기록, 비자금 관련된 건 전부 다 입수를 하고요. 넘겨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검찰의 수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메모지에 나와 있는 홍준표 지사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허태열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모 씨라는 언론 출신 윤모 씨라는 사람이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성완종 회장의 음성 파일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분, 그다음 허태열 씨 관련도 사실 제3자를 통해서 돈을 7억을 전달했기 때문에 일단 인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지가 나왔고요. 또 유언이 있는지 한번 볼게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아마 그 파일들을 전부 다 복원해서 검색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이러한 어떤 단서들 또 이러한 증거들이 취합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메모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수사팀? 저는 굉장히 잘 짠 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측면을 보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문무일 그 팀장인데 문무일 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죠. 근데 지금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 특수통이 문무일 지검장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특수통이 있을 건데 굳이 이제 문무일 지검장 한 이유는 뭐냐? 글쎄 검찰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광주 출신이라는 거에 제가 좀 방점을 찍는 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TK 출신이나 PK 출신 검사장의 팀장 오게 되면 또 세간의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TK 정권인데 또 이거 뭐 자기네 사람 해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광주 출신의 호남 출신의 어떤 검사장의 팀장을 앉힘으로써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엿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팀장을 맡았던 구본선 서부지청장 같은 경우에 기획통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 2년 반 동안 대변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언론 관계를 맡아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팀장을 통해 가지고 대언론 홍보라든지 어떤 기자 브리핑 같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수사 사안 같은 거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에게 알려줘서 어떤 국민의 어떤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검찰 김진태 총장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수사팀의 진영은 굉장히 좀 잘 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 팀장님,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 쭉 뭐 휴대전화 파일 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메시지 유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 물증적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휴대전화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네, 2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디지털 포렌식 수법으로 지금 거의 다 파악을 다 해서 이제 기초 자료는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화 내역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해당 통신사에 의뢰해서 역발신 수사까지 그렇게 다 의뢰해 놓은 걸로. 그거는 근데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 역발신 수사 같은 건 보통 그 시간이 걸리는 건 한 보통 이틀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일선에서 회신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긴급으로 하면은 2, 3일 만에 다 나옵니다. 아니, 그게 2, 3일씩 걸려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전 금방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역발신까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유언 같은 경우에요. 네.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유언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 주겠다라고 당신네들한테 못 건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거나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네. 내용에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은 밝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측면이고, 정말 민감한 부분은 몇 장쯤은 아마 밝히지 않은 상태로 소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에서 그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유언장이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사실 없죠. 현재로 방법이 안 없는 보여준 거죠.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유언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성은정 회장이 뭐 장부가 있다라고 막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유족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유족들이 뭐 그런 어떤 성한정 회장가 남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미 제출 형태로 해가지고 알아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강제로 가져오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검찰에서 무리수를 쓰면 지금은 성한정 회장의 아들이나 그 부인도 어쨌든 수사선장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예를 들면 횡령 그런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장부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과연 지금 형태에서 성한정 예. 회장도 그렇게 목숨을 끊은 마당에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강제 수사라는 강수를 띨까? 검찰은 사실 또 이런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 유언장이나 그런 어떤 성한정 회장 유품들을 입수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어떤 수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진척이 힘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언장에 대해서 강제 압수수색하기에는 모양새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가 네, 않죠. 물론 이 사건이 사실 성한종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사건은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메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는 일종의 성한종 회장의 진술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취록은요? 녹취록도 당연히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메모지와 녹취록이 거의 일치를 하고요. 또 유언장도 일치를 한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쓰기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구체적 일시와 장소에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3자의 어떤 전달자나 동석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충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밝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이게 팩트로서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비밀 장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소문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사건이 어떠한 실체 진실을 위해서 정말로 수사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경남기업 관계자, 돈과 관련 회계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동서했든지 전달했던 뭐 사람하고, 전달자. 그렇죠. 그다음에 수행원이나 또는 운전사,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이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따라서 이게 사실 수사가 정말 잘 갈 수 있느냐,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유족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밝혀서 과연 본인들에게 돌아올 게 무엇인가, 또 사실 부인이나 또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로 인해서 돌아왔던 자기들의 어떤 후폭풍 그런 것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협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보죠. 제가 이 법에 있어서 문외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녹취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라는 게 이게 양측의 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고 성완종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도 그게 증거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군요. 증거로서는 가치는 충분한데요. 단지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는 문제거든요. 증거긴 증거대 돈을 그렇죠. 상대가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 여부는 또 다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녹취 파일에는 특히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줬다는 내용이 다 있는데 그 과연 그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메모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하고 돈을 줬다는 사람의 육성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직접적인 진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메모지랄지 이 유언장이랄지 녹취 파일의 전체 진술성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증거로서 충분하고 또 기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기에 충분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일 장부하고요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사건에 정말 그 맞춰줄 퍼즐이 조각이 중요한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5가지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일일 장부하고 현금하고 수표전표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 책자하고 업무 일지, 그다음에 이제 입출금 내역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있게 되면 과연 그 성완종 전 회장이 돈 전달했거나 또 심부름 했거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금으로 다 전달했고 또 그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회장의 녹취라든가 또 메모지라든가 또 혹여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비장부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이해도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게 합쳐져서 아마 증거를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50억 중에서 지금 32억을 검찰이 사실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이미 그건 확보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이 됐고 뭐 5천만 원, 1억 그런 식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시장은 특히 이제 허태열 시장 같은 경우는 7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중에 돈이 7억 상당히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메모지나 음성 녹취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그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그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대선 자금, 예를 들면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새누리당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해라. 제가 그 조사에 응하겠다.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이게 대선 자금 수사 하게 되면 이게 또 별건 수사가 되는 겁니까? 대선 자금 수사하게 되면 정말 야당도 수사가 자유로 수사에서 벗어나기는 근데 어렵죠. 이거에 있어서 별건 수사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요. 예. 만약에 지금 저 8사람, 그 중에 5사람한테 줬던 돈이, 예를 들면 홍문정 의원한테 줬던 돈은 대선 자금을 쓰였다는 게 저 성완종 회장 측 진술이 주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대선 자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그 당시 2010년 대선 자금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새누리당의 대선 자금을 들여다보게 되면 저 돈 말고 다른 돈이 들어온 것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선 자금을 신고한 건 예를 들어 100억인데 50억이 더 있네? 그럼 어디서 들어온 거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완종 회장 말고 다른 사람이 준 대선 자금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된 말로 지난번에 어떤 그 대선판이 51대 49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새누리당만 줬겠습니까? 야당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당 대선 자금을 원하지 않든 수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2002년 대선 자금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야다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 자금 문제는 새누리당 쪽에서 조금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게 결국 정치권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핵폭탄 같은 존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래 대선 자금 수사하자. 그럼 내가 조직 총괄본부장이니까 나부터 해. 그러면 대신 우리 할 때는 야당도 같이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뭐 메모저 관련해서 대선 자금 관련 부분은요. 이제 홍준표 지사와 관련 것은 일단 대선 자금에서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것은 뭐 당대표 경선 때 예,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근데 뭐 물론 2007년도에 허태열 그 전 예.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은 그때 이제 경선 자금이죠. 그래서 경선 자금, 대선 자금인데 그러면 나머지 돈을 준 시점이 언제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만약 돈 준 시점이 대선 그때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건의 종착역은 대선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었고 또 메모제에 관련돼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돈은 받았지만 어떤 뭐 진실이 어떤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뭐 아니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또 돈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썼더랄지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사건을 가지 않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정말 끝까지 돈에 있어서 받은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 시점과 관련해서는 돈의 끝에 종착역은 대선 자금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 이 김무성 대표가 얼마든지 조사해라. 야당도 같이 받아라. 그러면 그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무성, 근데 야당에서는 뭐 물주인 작전이나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김무성 대표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2억 문제가 되는 비자금에 대해서도요. 실제로 3대 정권에 걸쳐가지고 그게 인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하고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실세들과 관련된 그 3대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3대에 걸쳤을 때 돈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나갔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완종 회장이 자기의 어떤 입지, 어떤 기업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걸 위해서라면 결과적으로 대선 때 뭐 한쪽만 돈을 줬겠습니까? 둘을 다 줘줄 가능성이 크겠죠. 예. 자, 특검 도입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특검 도입이 사실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검이 어떤 특검을 출발하는지 간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네.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네, 뜻을 아마 그럴 분명히 겁니다. 밝히고 예. 있습니다. 예. 특검이 검찰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실제로 특수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최상의 진영을 끌인 것이고 특검은 아무래도 검찰을 그만두시고 어떻게 보면 칼을 좀 손에서 놓으신 분들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특검은 여기저기서 모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어떤 조주기체처럼 움직이는 검찰 수사단들보다 성과를 못 내는 게 일반적인 이제까지 그래왔죠. 근데 다만 이번에 지금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수사는요 검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부 나오고 그 장부에 있는 사람은 돈을 진술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야 겨우 기소하고 뭐 유죄 받을까 말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기소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아무리 정말 사심 없이 압력 없이 열심히 수사해서 자 무혐의다 무죄다 나왔다고 합시다. 이게 뭐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줄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어제 김무성 대표도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고민이 묻어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똑같이 무혐의랑 무죄가 나오더라도 특검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고민이 새누리당 수뇌부와 청와대에서 좀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특검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첫째 이 사건은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 총리 있고 1, 2, 3대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과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예. 총리는 민족소통을 예. 통해서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그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를 살아있는 관련해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완종 회장이 왜 자살했어요? 검찰 예. 수사에 억울함을 해서 자살한 건데 예.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좀 논리상 맞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전까지 어떤 특검에서 선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 뭐냐면 1차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재탄일 가능성이 컸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한다고 한다면 공개된 증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도 굉장히 수사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 구치소로부터 온 편지에 예를 들면 입춘대길이라는 글이 쓰여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야, 정말 이 봄이 왔는데 이 구치소에 있는 저와 관련된 사람이 나한테 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과연 그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팀장님. 이 2013년도에 김모 씨라는 그 45세 된 사람이죠. 이분이 폭력 사건의 그 피해자들에게 결국은 이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죠. 구속이 돼서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데 어느 날 다음 날 봄에 입춘대기라고 빨간색 펜으로 해서 매직 펜으로 해서 편지에 동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바꿔 보니까 입춘대기라고 좋은 말인데 범이 왔으니까 좋은 일만 있으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통상 아니 좀 까만색으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이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감을, 이학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안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결국은 항소심인 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런 예. 사안입니다. 아, 징역 2년이요? 네. 징역 2년을 협박죄에서? 선고받은. 네, 보복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존의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시 보냈다고 인정이 혹시 돼서. 그 검사 생활 하실 때 우리 김 변호사님 저런 편지 안 받아보셨어요? 편지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강력하면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많이 예. 해본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조폭한테 협박 같은 거 당해보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전 당한 사례도 좀 있었죠. 근데 이 조폭이나 이런 범죄인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검사가 됐건 누가 자기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괴롭히면 이게 처벌이 가중처벌된다. 그렇죠. 훨씬 더 본인한테 돌아오는 아. 몇 배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보복범죄가 사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원칙적 목적은 이제 보복을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로 강요를 해서 이중을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징역 2년 받았는데 아마 보복범죄에다가 폭행죄도 같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마 폭행이야? 이제 네 명인가 5명 폭행은 죄로 명. 구치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춘대기라고 그 피해자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사실 보복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뉘우쳐도 이게 용서활동 말동한데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서 협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 법정형도 굉장히 높지만 법적 어떤 관례상 형을 굉장히 많이 높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죠. 이 보복범죄 같은 경우 혹시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전 보험 때는 다른 적 없어요. 보복범죄는 다뤄본 적은 없으시고. 근데 입춘대길이라는 게 사실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예? 이거를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원의 판결도 많이 달라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선의인지 협박인지인데 아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입춘대기라는 게 보면은 길을 하라 뭐 이거지만 나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한테 편지 보는데 거기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써 있으면 그게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건가요?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면 당연히 뭐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협박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했냐는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느끼느냐. 이걸 그렇죠. 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거 뭐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봐도 이게 야 이거 나오면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얘기로 겁이 당연히 나는 거지. 아 나는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뇌우치고 나붙고 봄이니까 좋은 일 있으라고 보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건 올바르게 제대로 판단을 한 거죠. 예, 실제 사건을 해보면요. 그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구속이 돼 있는데 집으로 일종의 좋은 의미로 편지가 와도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깜짝 징역을 놀라죠. 살다가 나오게 되면 혹시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는 이런 그 심정의 위축감이 있는데 또 저런 경우에는 내 주소를 알아서 집에 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아, 참, 그거 어떻게 알죠?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게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 계시지만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을 보안 유지를 해서 이 가해자 쪽에 알려주지 않지만 일반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네, 사실 범죄도 사실은 그거 가르쳐주면 네, 안 되는 사실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합쳐져가지고 경합법으로 3건의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죄가 아주 가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고 또 아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협박으로 느끼게 되는데 더군다나 주소를 알고 편지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협박을 가한 거다. 입춘대기 빨간색으로 보내서 그래서
판사님이 아마 징역 2년을 선고한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게 뭐 구치소에서 어떻게 열람해서 했다는 건데 구치소든 검찰이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되는지 좀 밝혀가지고 사실 책임 추궁을 할 필요는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건 달아보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서 뭐 용서를 빌고도 합의를 할 텐데 검찰 법사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면 가서 협박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글쎄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뭐 당연히 뭐 징역 2년 선고받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그 기록을 어떤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게 되는지 좀 밝혀가지고 약간의 좀 책임충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실제로 이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든가 예. 또 뭐 공탈하고 싶으면 재판부에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재판부에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요. 예. 야, 인적사항을 알려도 좋냐? 그러면 피해자가 승낙을 한 경우만 알려주죠. 예. 근데 그리고 재판부가 그 기록을 복사를 할 때도요, 전부 다 피해자의 어떤 개인정보는 전부 다 지워진 상태에서 복사할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어쨌든 이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